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북러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는데 무기한 휴진을 사전에 합의한 적 없다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17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날씨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도 커져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공식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지 21시간 만인 20일 새벽 0시쯤 북한 국빈 방문을 종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에스코트해 전용기에 탑승할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새벽 3시 푸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에도 공항까지 직접 나가 영접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수천 명이 평양 시내 중심가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푸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꽃과 깃발을 흔들었고 환송 인파가 20km 넘게 이어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뒤 양국 관계를 동맹 관계로 격상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2번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2주 정도로 짧게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남편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현재 열흘에서 20일로 2배 늘리고
사용 가능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가방에 흉기를 숨겨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고 팔 등을 찔린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 내륙에서 일본 남부지방에 걸쳐 만들어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 곳곳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150mm 이상,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에 이어 전남과 전북 일부, 경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 내륙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청주, 대전 35도, 강릉 32도 등 기록적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19일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코로피에서 불이 나 인근 마을 두 곳 주민들이 대피하고 아테네와 코로피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봉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온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주간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매우 건조해진 탓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 다음 순방지로 떠나는 순간까지 함께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끈끈한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검은색 차에 오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김 위원장을 옆에 태웁니다. 조금 뒤 차에서 내려 통역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니는 두 정상. 다시 차에 타는데 이번엔 자리를 바꿔 김 위원장이 운전석에, 푸틴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습니다. 북러 정상이 번갈아 운전한 차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입니다. 사치품을 북한에 건네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인데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양국의 우위를 과시한 겁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환영 연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랍스터와 송로버섯 등 최고급 재료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며 러시아 대표단을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운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Он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한밤중에 평양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공항으로 나가 맞이했던 김 위원장은 대웅 역시 직접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21시간 동안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10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더 절박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해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신들은 북러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밀착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미국 공휴일이어서 공식 브리핑은 없었지만 이 YTN 서면 질의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무부는 북러 두 나라 관계 심화는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 수호, 또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량으로 무기를 보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쟁 지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러 간의 협력 심화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대변인 논평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면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선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외신들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은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대목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협정 내용을 짚으면서 소련 붕괴 이후 북러 간 가장 강력한 밀착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소련이 북한의 후원자였던 냉전 시대 합의를 되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상호 방위 지원 조항이 포함되면서 서방의 불안이 더 커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CNN은 푸틴의 이번 방북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김정은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도 북한에 선물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N 보도 내용 들어보시죠. They were certainly involved in terms of giving guidance and advice and sharing their know-how. So this is definitely a concern. I think it was intentional that the Russians and North Koreans have not explicitly stated exactly what kind of help and aid that they're talking about or transfer of technology.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에서 협력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러 협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거라며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더욱 놀라게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정부는 혼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 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됩니다. 출산이 대부분 혼인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해 결혼 특별세액 공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되는데 1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여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생애 중위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현재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제 금액이 5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한시적으로 3년간 연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가 허용됩니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앞으로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증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먼저 당장 증원되는 정원이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뒤 1, 2년 정도가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란 겁니다. 또 증원 배정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에만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본 것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일부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남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을 동력은 더욱 약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거듭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의 휴진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혹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무기한 휴진을 또 예고했지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사흘차를 맞는 서울대병원. 예정대로 진료를 받는 환자와 갑자기 검사 등이 취소된 환자가 엉키며 혼란을 빚었습니다. 끝모르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뒷전에 놓인 환자들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범의료계 3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를 지렛대 삼아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의협을 둘러싸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인 7대 요구안에서 후퇴했다며 의협의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임 회장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의협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고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부 반발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휴진이 얼마나 동력을 확보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병원 로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태연하게 걸으며 목을 축이는데 한쪽 손으론 검은 가방을 꽉 쥐고 있습니다. 평소 이 병원을 다녔던 40대 A씨는 뒤이어 다른 환자를 진찰 중인 의사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곤 가방 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의사에게 마구 휘둘렀습니다. 팔 등 여러 곳을 찔린 의사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환자도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입건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수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1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32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사다리차를 동원해 호텔 유리창을 깨며 내부에 들어찬 연기를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에서 난 불인데다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온종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출입구가 흉물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소방대원들은 물이 튀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2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쯤. 재활용 쓰레기 분류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으로 처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남은 불씨가 위층에 옮겨 붙으면서 불은 다시 커졌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났었는데 소방서에서 이제 연기를 뺀다고 에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넣었는데 그 이후부터 또 연기가 갑자기 많이 나면서 소방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0명에 가까운 인원과 장비 70여 대를 동원해 오후 내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불이 난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불이 시작된 오전부터 지금까지 길게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를 마쳤지만 진화가 길어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진화 작업 와중에 폭발이 일어나 소방대원 17명이 다쳤습니다. 고열과 수증기 이런 화재 현상에 의한 이런 지금 폭발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들이 다 대피해 있다가 구청에 안전 전문가와 같이 확인을 해서 어떤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소방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공동주택 나인원 한남이 법원 경매시장에서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가 감정가보다 5억 2천만 원 더 비싼 113억 7천만 원의 단독 입찰로 낙찰되면서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에서 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에서 40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6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 기대보다 낮은 평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790선을 돌파하며 2,797.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 2,700억 원, 기관이 5,5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임원 4명은 자사주 11,800주, 금액으로는 8억 9천만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본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고 완화를 위해선 비수도권 대도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부산에서 지역 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실효성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비수도권 소수의 거점 도시에 공공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가 한국-인도네시아 항공회담 결과로 확보한 부산 발리, 청주 발리 운수권을 각각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에 배분하면서 이르면 9월부터 부산과 발리를 오가는 항공도선이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지구 표면 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밤낮 없이 뜨거운 날씨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요. 6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가 올여름에 더 심해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구 지표 온도는 평균 14.98도, 174년 만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특히 최근 12개월은 이상기후 발생을 막기 위한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1.5도마저 뚫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곳곳이 찜통입니다. 위성으로 본 기온 분포도에서도 북중미 지역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붉게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고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폭염이 심한 인도 뉴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야간 지표면 온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 이상 치솟은 올해 여름 뉴델리 야간 지표 온도가 최고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숨쉬기 힘든 찜통 더위가 밤까지 이어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야간 지표면 평균 온도 편차를 분석해보니 2022년과 2023년은 음해값인 반면 올해는 양해값으로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른 폭염 속 3년째 6월 열대야가 기록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상암동의 최근 10년 대비 야간 지표면 온도 편차를 비교 분석해보니 올해가 최근 4년 중 가장 편차가 컸습니다. 밤 더위가 더 심해진 겁니다. 온난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충을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대야라고 되어지는 그 25도 기준을 넘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 관측에서도 그렇게 열대야 증가하는 비율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향은 올여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올여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바다 온도는 쉽게 식지 않아 여름철 기온 상승을 부추기고 많은 비까지 뿌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엘니뇨에서 라니냐 전환 시기가 겹치며 이달 하순 장마 뒤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6월달에 지금 엄청 더운 거고 지금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금 빠르게 라니냐로 전환되고 있어서 기존의 그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빠르게 전환되는 해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8월 달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어요. 수분한 아주 그 스티미한 그런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으로 하지만 단속적인 그런 폭염들을 예상할 수 있고 8월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견고하고 지속이 강한 그런 폭염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에서 35일의 폭염이 기록됐고 8월 1일 홍천에서 41도의 이례적인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온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19일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코로피에서 불이 나 인근 마을 2곳 주민들이 대피하고 아테네와 코로피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봉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비행기 4대와 헬리콥터 6대, 소방차 수십 대, 소방관 5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비상사태까지 선포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산불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저 멀리 산 전체는 물론 하늘까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미 5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됐고 불이 시작된 곳 근처 마을은 주민 전체가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링컨 카운티와 메스칼레로 아파치 보호구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verybody doesn't have the means to pick up and start all over again tomorrow, you know. It's kind of scary and really sad.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과 건물을 휩쓸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구방위군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Emergency declarations for the local areas in the state have been fully executed. That means resources can flow readily. 산불은 뉴멕시코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화재 진압엔 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fire is dangerous and fast-moving. The winds are strong. They're not quite at the red flag level, but they are close. 급한 대로 대피소 12개가 마련됐습니다. 대부분 당장 입을 옷까지만 챙겨 급하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 숙박업소들도 불을 피해 나온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We had been watching the fire develop and we saw it spread. And then the fear came in when the winds changed. 캘리포니아주 LA 북서쪽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산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진압률은 아직 24%에 불과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모를까 황당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격 중재안을 내밀었습니다.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고 제안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몇 발 양보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다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그간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에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언젠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다더니 하루 만에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며 협상이 아닌 협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여당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제안에 역제안이 오갔지만 반쪽 국회 책임을 둘러싼 내탓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을 바라보는 야당 탓이라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국회 밖을 전전할 거면 세비나 반납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특정인을 위한 일을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국회에 빨리 복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로 못 박으며 다음 주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양보할 만큼 했고 야당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기존 당원 투표 100% 대신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854명을 대상으로 당원 개정안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92.32%로 찬성률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를 받고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일 뒤인 다음 달 28일 결선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7월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쓸 사무실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여당 인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 소재 한 빌딩 4층에 캠프 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를 차렸던 곳으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땐 김기현 전 대표 캠프 사무실이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 전후로 대표직 연임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재명 시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 시대라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 원내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가는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도 개혁과 저항의 몸부림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불과 2달 앞두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 대표를 당의 아버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뚜렷해진 일극 체제를 상징하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아직 연임에 도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 이후 연일 검찰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 대표는 주 4일제 도입 같은 민생 이슈를 띄우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를 치를 최고위원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친명 색채가 강한 인물들로 구성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당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아이 돌봄 지원법 등 4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임신 여성의 근로기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종결 결정을 분석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권익위의 조사 과정과 결정 사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은 권익위가 사실상 김 여사의 무혐의 처리를 했음에도 구체적 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김 여사를 보좌했던 행정관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뒤 6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여행 사건은 여타 영부인 의혹과 비교할 수 없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이 시의원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으로 예비비 4억 원이 긴급 편성된 것이 국고 손실죄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거나 명품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고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하고 검사도 한 명 충원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소개로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의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행정관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차례로 열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9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 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대장동 브로커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이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됩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삼성전자 측은 GOS가 성능을 떨어뜨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할 때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시 한강 물놀이장과 수영장이 오늘 본격 개장해 60일 동안 휴무 없이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 잠실 물놀이장이 첫 선을 보이고 수질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는 LED 전광판도 모든 수영장에 새로 설치됩니다. 다만 망원 수영장은 주변 공사로 인해 운영되지 않고 광나루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공사로 올해는 개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조작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김다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 주로 중동 아랍권 출신이었던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조서에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50여 명에게 다시 면접 기회를 줬습니다. 이때 재면접을 통해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집트인 무삽 씨. 그동안 느꼈던 강제 송환의 두려움 등을 보상받고 싶어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3,7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공무원과 통역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삽 씨가 면담 기록이 본인 진술과 일치한다고 서명했다며 통역인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위축된 난민 신청자의 상태를 고려해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무삽 씨는 즉각 상고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별도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심리조차 하지 않고 끝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통역인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언제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자녀와 만나는 훈련소 수료식 당일 얼차리를 받다가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부모는 아들의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왜 내 자식만 나오지 못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영식 장소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업고 마지막 사진을 함께 찍은 아들. 연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걱정하지 말란 의젓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5주가 지나고 다른 부모는 모두 아들 얼굴을 보러 가는 훈련소 수료식 날.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아버지 어머니는 길거리에 마련된 아들의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조문객들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고 아들 사진을 쓰다듬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52kg가 넘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되게 씩씩해요. 얘가 병원에서 걸리면 죽었잖아요. 얘 이리로 돌려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얘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애절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만 못 나왔느냐? 안전하게 훈련을 시켜 수료식 날 보여주겠다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절규했습니다. 잠깐 떠든 게 그렇게 죽일 죄였느냐며 규칙을 어기며 얼차려를 줘 아들을 숨지게 한 중대장이 더 큰 잘못을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군대응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아들이 쓰러지자 어느 병원으로 옮길지를 부모가 정하라고 군에서 재촉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훈련소 수료식 날 자식 보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사망훈련병의 부모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나라가 말하고 약속했던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만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 여야 대표단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현지 시간 19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전날 다람살라에 도착했으며 달라이 라마의 관저인 불교 사원에서 회동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포함됐습니다. 대표단은 회동 후 티베트인 수백 명을 향한 연설에서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티베트 중국 분쟁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달라이 라마와 중국 관리들 사이 대화를 권장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여름 시작부터 더위가 만만치 않더니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이군요.
네, 아직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으시죠? 어제 서울에는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무려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6월 중순 기준으로 7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이었는데요.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릉 기온은 25도로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23.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전도 35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다소 꺾이겠습니다. 네, 한편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 소식이 있죠? 네, 현재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첫 장맛비인데요. 이띠처럼 길게 늘어선 비구름이 바로 정체전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장마와 폭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여름 첫 장맛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에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경우 오늘 내리는 비가 심한 더위는 조금 식혀주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중부지방은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계속 축적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